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러면서도 참 공허하게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다른 분들과 똑같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기 위해서 나왔죠.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더 그 이유가 또렷합니다. 제 이야기가 이 유튜브 채널로 퍼지고 퍼져 오늘 제가 밝힐 이야기가 진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해보도록 하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딸만 둘인 부모다 보니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고 애들이 어릴 때는 언제 키워서 시집 보내나 걱정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이들 자라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딸들이 장성하며 각자 제 앞가림을 하며 살던 어느 날 큰딸이 사윗감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막상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설레면서도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직접 만나본 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에 성실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를 쳐본 적 없이 착실하고 올바르게 살았다며 자신 있게 하는 말에 저는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제 딸과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싶었습니다. 다행히 딸과 사위의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저는 축복 속에 큰딸을 결혼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식 하나 보내놓고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이 저에게 형부가 수상하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이상하다니. 네 형부가 뭐가 어때서?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형부가 언니 만나기 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가 있었대. 아니 너는 겨우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아 그게 뭐 어때서? 결혼 전에 연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 누가 연애한 것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형부가 언니랑 사귀기 바로 직전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랑 헤어지자마자 언니를 만났다는 거야. 원래 사귀던 그 여자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차였는데 그쪽엔 사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말은 여자친구가 뻔히 있는 와중에 우리 언니를 만났다는 거잖아. 요즘 말로 환승한 거라고. 그게 정말이니? 아니 박서방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랬을까? 내 생각엔 아무래도 돈 때문인 것 같아. 우리 언니가 어디 가서 누가 한눈에 반할 만큼 예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돈 많은 걸 아니까 우리 언니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이 설마. 아이 진짜 그랬으면 나한테 돈 얘기라도 한 번 꺼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잖아. 아직은 간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형부 좀 수상하다니까. 원래 남녀 관계라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세세한 사정은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일이기에 그 얘기만 듣고 사위가 환승을 해서 나쁘다고 단정할 순 없었지만 둘째 딸에게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게만 봤던 사위가 왠지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둘째 딸 역시 자기도 그냥 그런 이유로 제게 말을 전한 거라고 말했고 아직 큰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이미 두 사람이 결혼을 한 뒤였고
제대로 사정도 모르는 그 일로 사위를 나무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그 일을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말했죠. 아이, 그래도 박서방이 영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을까? 아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처음 의도가 어땠는지, 자기 목적 때문에 여자를 버린 건지 그런 건 찝찝하잖아. 아이, 그랬다고 한들 이제 와서 어떡하겠니? 네 언니한테 사실을 다 털어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언니가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 엄마도 못 들은 일로 할 테니까 줄이 너도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지 그 후로도 불편한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사위가 정말로 내 딸을 조금만 보고 결혼한 건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괜히 큰딸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내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이고 살았죠. 그래도 다행히 한동안은 두 사람 사이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 사위와 결혼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가 내 딸과 사위의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살던 집으로 찾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딸아이는 그 여자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위의 과거를 다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둘째 딸이 했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사위의 과거 잘못으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고 딸아이는 무척 속상해하며 사위가 보기 싫다고 친정까지 오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과 싸웠다는 말이 없었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속이 상하고 사위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저와 제 딸의 마음을 돌리겠다며 직접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 여자가 나한테 집착을 하는 거지. 난 그 여자한테 진작 마음을 정리했었다고. 헤어지자고 계속 그랬는데 그 여자가 괜히 나를 잡고 안 놔줬던 거야. 그냥 그 여자 혼자 미쳐서 나랑 계속 사귄다고 생각한 거지. 절대로 내가 당신을 두고 환승을 하거나 바람을 핀 게 아니야.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분명 자네도 여지를 줬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애초에 자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 그건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 여자가 아직도 저에게 감정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위의 모습에 착한 딸은 사위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역시 딸을 봐서 그 일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도통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런 제 마음에 불을 붙듯이 둘째 딸이 또다시 사위가 수상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형부가 너무 이상해. 형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네 형부가 또 뭐? 그때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잖아.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쑤시려고 그래? 누가 옛날 얘기 계속하겠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건 현재 진행이라고.
형부가 다른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둘째 딸이 혹시나 싶어서 사위 뒤를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남자 집에 여자가 찾아올 정도면 아무래도 사위가 여성 편력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사위 뒤를 쫓던 둘째 딸이 사위가 제 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말이죠. 저도 예전 같았으면 둘째가 괜히 오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라 그런지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사위를 찾아가서 그 일을 따져 묻게 됐습니다. 자네, 내 딸에게 상처 줄 행동하는 거면 당장 그만두게. 결혼 전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결혼해서도 그러는 건 용서 못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장모님. 전 집사람밖에 몰라요. 제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적당히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자네가 다른 여자랑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도 발뺌하는 거야? 자네 정말 계속 이럴 건가? 제가 따지자 사위는 억울해하며 잘못이 없다고 했고 뻔뻔한 그 모습에 전 흥분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저를 진정시키며 자기가 대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진정 좀 해. 이러다가 엄마 쓰러지고 언니까지 알게 되면 어떡해.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나 믿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 제가 더 흥분했다간 괜히 첫째 딸까지 알게 될까 싶었던 저는 둘째의 말을 믿고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 둘째는 사위에게 잘 설명하고 다시는 오해 살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다며 절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위가 못 믿어워진 저는 첫째에게 사위와 사이가 괜찮은지 여러 번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괜찮다는 말에 한숨은 돌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제 마음속 불안함을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쩌면 이젠 모두 해결됐을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 불안해하는 건 제 정신적인 건강에도 딸과 사위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현듯 안 좋은 상상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부정하며 신경을 딴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다고 사위를 향한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부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천천히 안정돼가는 제 마음을 느끼며 이렇게 더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있기 전과 같이 사위를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부딪혀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자식을 둔 분이든 아닌 분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 제가 10달을 품어놔 제 분신이라고 생각되는 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정말 가슴이 찢겨 도려지는 느낌이었고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었어요. 딸아이가 사고를 당할 당시 제가 딸아이를 지킬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딸아이가 사고를 당한 일이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죠. 딸을 따라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제 심정이었어요. 만약 저에게 남은 가족이 없었더라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첫째 딸만큼이나 사랑하는 둘째가 있었고 절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이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제가 낳은 딸의 장례를 제 손으로 직접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딸의 장례를 치르던 사위가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아내를 잃은 상주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한 명도 아닌 여러 사람이 사위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저희 언니에게 그 당시 장례식장 그 상황에 관해서 확인하게 됐죠. 언니,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 날에 장례 치를 때 박서방이 어때 보였어? 언니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였어? 박서방? 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래?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언니가 3일간 옆에서 보기엔 박서방이 어떻게 보였는지만 말해줘. 너 어디서 뭔 얘기를 듣긴 했구나. 그래, 내가 입 다문다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볼 것도 아니고 괜히 여기저기 묻고 다니면 소문만 이상하게 나니까 내가 말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박서방이 날에 장례 치르는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 너야 정신없어서 몰랐을 텐데 박서방이 상주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어. 슬퍼서 그런 거면 나도 당연히 이해하고 마음 아프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장례식장 찾아와준 자기네 문상객들과 얘기 나누고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나도 좀 너무하다 싶어서 내가 박서방 불러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상주가 아무 때나 자리 비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빈소를 비우는 거야. 오죽했으면 주리가 틈나는 대로 찾아가서 잡아올 정도였다니까. 그런 박서방 모습 보니까 나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우리도 부모님상 남편상 치러봐서 잘 알잖니. 돌아가실 때 돼서 돌아가신 분들 상 치를 때야 오랜만에 보게 된 친척이나 지인이 반갑고 고마워서 얘기도 좀 나누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할 여유가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상에서는 그럴 정신이 있디? 거기다 그게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면 그렇게는 안 되지. 근데 박서방이 그러는 거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나래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에서 장례 치를 걸 예상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아무리 고맙고 반가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잡담 나누고 담배 피울 정신이 어딨겠니? 내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래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면 내가 그놈 먼저 의심했을 것 같아. 자기 부인이 그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남편이라는 놈이, 상주라는 놈이 그럴 수가 있냐고.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가 오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사위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보인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 안 됐던 사위와 딸의 결혼 생활에서 사위가 딸에게 잘해줬다고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그런 행동에 대해선 화가 났을 텐데 사위는 딸과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전 여자친구의 사건까지 만들며 속을 썩였습니다. 제 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위가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건성으로 대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위가 있는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 그 일을 따져묻지 못했어요. 아니, 사위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저와 남이라는 건지 그날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는 제 말에도 사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복도에 절 세워놓은 채 문을 굳게 닫아놓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란 말만 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날에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전까지 장모였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문 좀 열게. 내가 자네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 장모님께서도 방금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모님과 저 이제 남남이라는 말이오. 전 장모님과 나눌 말씀 없습니다. 저도 아직 날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장모님이 아닌 다른 누구라도 대화할 정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뭐? 남남? 자네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자네 지인들과 대화 나눈다고 담배 피운다고 날에 빈소도 내팽개쳐놓고 있었나? 그런 사람이 나랑은 할 말이 없다면서 장모였던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있어? 자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자네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에 자네를 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딸 빈소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도대체 제가 장례식장에서 뭘 했다고요? 그리고 장모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날에 그렇게 된 거 제게 화풀이라도 하려고 오신 거예요? 화풀이를 왜 제게 하시는 건데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날에 죽인 사람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날에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하시는 게 맞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말씀드렸죠. 저도 힘들다고. 그리고 장모님도 그 나이쯤 되시고 곁에 계신 분들 하나 둘씩 떠나 보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장모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같은 동병상련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앞에 밤새 계셔도 문 안 열어드리고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만약 계속 소동 일으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요. 처음부터 제가 사위를 몰아붙였다면 문전박대를 당했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차분한 말투로 대화 좀 하자는 말에도 사위는 문을 굳게 닫고 저를 밖에 세워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사위가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또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사위가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딸의 사망은 분명한 사고사였지만 딸의 죽음과 상관없이 사위에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하지만 사위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었다고 한들 딸과 사위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들 다 의미 없는 일이 됐습니다. 딸은 이 세상을 떠났고 그러므로 저와 사위는 남남이었으니까요. 제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결국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또 딸과 사위의 결혼을 막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딸을 떠나보내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위가 딴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죠. 언니, 혹시 나래 남편에 관한 얘기 들었어요? 박서방? 아니,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무슨 일인데? 뭐 내가 알아야 하는 일이니? 역시 몰랐구나. 언니, 나래 남편 그 인간이 글쎄 결혼식을 올렸대요. 나래 그렇게 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딴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요. 아이 언니, 그 박서방이라는 인간 제정신 아니지 않아요? 나래 그렇게 된 거 박서방이라는 그 인간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지 않고서야. 형은아, 너 그 얘기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듣고 얘기하는 거야? 확실한 거야? 아유, 확실한 얘기 아니면 이런 얘기 어떻게 언니한테 말하겠어요. 내 친구가 제주도에서 펜션이랑 붙어있는 야외 카페 운영하는데 거기가 요즘 애들 미니 결혼식인가 뭔가 그런 걸 하는 곳으로 유명한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의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걔가 나랑 같이 있다가 나의 장례식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서방이라는 인간 얼굴을 기억한 거죠. 나의 장례식에서 본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 말을 전하면서 나의 남편이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의 남편 이름이랑 예약자 명이랑도 같은 거예요. 그 박서방이라는 사람 사진이 없긴 한데 아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 그래 언니, 그 박서방이라는 인간 휴대폰 번호 아직 있죠? 그 사람 번호가 010-XXXXXX 맞아요? 내 친구네 예약할 때 한 번호가 이거라는데. 잠깐만. 맞아. 이봐요 언니, 맞잖아요. 그 박서방이라는 인간 가만둘 거예요? 나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거야. 내가 오버한 거라고 해도 나의 장례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한 거면 나래랑 살고 있던 때부터 그 결혼한 년과 사귀고 있었다는 건데 그거 가만둬서 되겠냐고요. 형은아, 지금 이 얘기 너랑 네 친구밖에 모르지?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언니한테도 우리 주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들 중에 나만 알고 있어야 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위가 내 딸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가 저를 복도에 세워놓고 문전박대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위에게 여자가 있었던 거죠. 제 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 아내 상을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어요? 괘씸했습니다. 이제 제 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야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죠. 박서방 찾네. 결혼식 올렸다는 게 사실인가?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게. 바른 대로 말해.
아이, 장모님, 이제 하다 제 뒤까지 파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든 뭘 하고 살든 그게 장모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 이제 장모님 사위 아닙니다. 장모님과 전 남남이라고요. 저 장모님께서 찾아오시고 연락하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남남인데,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왜 자꾸 연락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다면 장모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죄라도 지었습니까? 아내 사망 신고까지 마친 사람이 결혼하는 게 죄인 거예요? 장모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제발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래 죽었으니까 장모님도 장모님 인생 살고 저도 제 인생 좀 삽시다. 네? 6개월, 아니 3개월만 지났더라도 사위의 결혼을 이해했을 겁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위를 보게 되니 억울해서, 내 딸이 불쌍해서 두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위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위놈과 그년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집을 뒤집으려고 했죠.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어요. 혹시나 또 문전박대를 당할까 싶어서 사위 집을 도착하자마자 딸이 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죠. 물론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은 없었지만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집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아 있었어요. 덕분에 절 보고 얼음이 된 사위와 마주할 수 있었죠. 장모님,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그것보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남남이라고. 말귀 다 알아들으실 분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얼른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못 나가! 너 이 새끼 우리 나래 속이고 이제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래 장례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나래밖에 없다면서. 우리 나래 가슴 아프게 하는 일 2번 다시 없을 거라면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그 대답의 결과야? 내 딸이 모르면 다 되는 일이었어?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딸 두고 바람 피운 너랑 그냥 너희 둘 잡고 같이 지옥으로 갈 거야. 같이 죽어보자고! 아이 진짜, 이러지 마시고 우선은 나가세요. 제가 나가서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자고요. 아이 장모님, 나가자고요. 사위는 어떻게든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고 사위를 밀치고 집안 곳곳을 헤집기 시작했죠. 그러다 굳게 닫힌 안방문을 보며 그 안에 괘씸한 상간녀가 있을 거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로 뛰어가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창문을 밀어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상간녀를 보게 됐고 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상간녀의 정체 때문이었죠. 야, 너는 뭐하는 년이길래 안에 있는 유부남과 만나? 거기다 내 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식을 올려? 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없니? 양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야. 어디 니년 얼굴 좀 보자. 도대체 얼굴에 뭘 깔고 다니길래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니놈 쌍판 좀 보자고. 이 못된 년, 너야? 네가 감히... 어떻게 네가 여기에... 엄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고개를 젖혀 드디어 보게 된 상간녀의 얼굴은 바로 제 둘째 딸아이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둘째 딸의 등장에 너무 놀랐던 저는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리야,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너도 얘기 듣고 온 거야? 너도 저놈이 딴 년이랑 결혼해서 살림 차렸다는 말 듣고 온 거니? 그런 거야? 맞지? 그런 거 맞지? 너 왜 말이 없어? 네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그게... 그래, 엄마도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 정훈 씨랑 결혼했다는 여자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엄마가 말한 그년이라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알아? 네가 말한 정훈 씨가 박서방이라고? 네가 박서방과 결혼을 했다고?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나 안 미쳤고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못할 소리 했어? 저 사람이 아까 전화로 한 말처럼 나랑 저 사람이 죄라도 저질렀냐고. 언니 죽었잖아. 그럼 우리가 결혼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 김주린,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관이 없다니. 그게 말이나 돼? 설령 네 언니가 죽은 지 한참이 됐다고 해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네 언니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동생인 네가 네 형부였던 사람과 만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돼? 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니까 엄마한테 숨기고 다른 친척들에게 숨기고 결혼식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기다 너 도대체 언제부터 저놈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네 언니 죽고 난 이후부터 만났다고 해도 벌써 결혼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야? 네 언니 그리고 나 속이면서? 너 정말 머리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니? 네 언니의 남편이야. 네 형부라고.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감정이 생겨? 가족이면 이런 감정 생기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니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 엄마가 날 언니와 똑같이 사랑해줬어도 오늘같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내가 정훈 씨에게 처음에 가졌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빼앗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 저 사람이 언니 남편이라서 그게 질투가 났어. 그래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서 유혹했던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언니랑 너를 차별이라도 했다는 소리야? 주리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너를 언제 차별했어? 차별했어. 차별은 느낀 사람만 알지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나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차별받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언니가 하는 건 모조리 따라하려고 했고, 언니가 성적이 좋으면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 그렇게 해도 엄마가 차별하는 것 같았고, 아빠가 죽은 뒤에는 내가 기댈 곳마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더 죽을 둥 살 둥 노력했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니가 하는 건 전부 다 질투가 나더라.
예쁜지 안 예쁜진 모르겠지만 언니가 가진 거라면 언니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다 빼앗고 싶었어. 물론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정훈 씨도 그래. 처음엔 언니 남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꽂혀서 빼앗고 싶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내가 접근했던 거야. 결국 빼앗게 된 거고. 근데 엄마, 나 지금은 언니 때문에 정훈 씨랑 사는 거 아니야. 나 진짜로 저 사람 사랑해. 예전엔 다른 감정 가지고 접근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저 사람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 그냥 인정해줘. 응? 엄마 지금까지 나랑 언니 차별하면서 살았잖아. 그럼 나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을 거 아니야. 그 미안한 마음 이번 일 인정하는 걸로 대신하자. 이제 나도 엄마 딸로 바라봐줘. 이제 엄마한테 딸은 나밖에 없잖아. 이제 나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 자리가 정신을 놔도 되는 자리였다면 전 분명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딸이 자신에게 형부가 되는 사위와 만나고 결혼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딸이 뱉고 있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를 향한 질투심 때문에 시작한 행동이라는 말과 그 질투가 저로 인해 생겼다는 이유가 말이죠. 둘째는 제가 두 딸을 차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서로 자식을 둔 재혼이었던 만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매일매일 확인했던 게 아이들을 향한 서로의 언행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중엔 굳이 신경을 쓰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둘째 딸아이를 제 친딸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제 배를 아파 낳은 딸은 아니었지만 제 가슴으로 낳은 딸이었습니다. 첫째 나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둘째 주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두 아이 사이엔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새끼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 첫째 딸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따라 죽고 싶은 심정에도 남아있는 둘째 딸아이를 생각해 제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차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또다시 물었죠. 차별? 차별은 누가 차별을 해? 엄마는 하늘의 맹세코 너랑 네 언니 차별한 적 없어. 내가 차별한 적 있다면 네 입으로 말해봐. 지금 당장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맨날 다 기억하고 적어두겠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차별받았다며 벼르고 있었는데 기억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너희 차별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차별받았다고 느꼈다면 네 언니가 느껴야지. 너랑 네 언니 중에 누가 더 바라는 게 많았니? 어렸을 때부터 넌 무섭다고 내 품에서 자고 싶다고 맨날 내 품에 들어와서 잤어. 네 언니는 너랑 2살밖에 차이 안 났지만 동생을 위해서 항상 엄마 곁을 비워줬고 그것뿐이야. 넌 자라는 내내 그랬잖아. 확인받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뭐든 네 언니보다 네가 많이 했잖아. 그때마다 네 언니는 너에게 양보했고. 근데 무슨 차별이야? 그건 네 열등감이지. 주리 너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 네 손으로 되돌려놔. 저 인간과 헤어지고 네 언니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빌어. 용서라도 구하라고. 엄마 2딸 다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네 잘못된 행동 그만두라고.
첫째를 사고로 잃었는데 둘째마저 잃을 순 없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곤 하나 그래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번 일을 용서하고 잊고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은 끝까지 그 짐승만도 못한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저에게 자신과 사위의 선택을 이해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죠. 제 딸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위놈 역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저에게나 나래에게나 잘못을 빌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딸과 사위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분노한 저는 두 사람에게 꼭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첫째 딸 아이의 복수를 대신해 주겠다고 소리쳤어요. 너희 둘 다 미쳤어. 한 놈은 여자한테 미쳤고 다른 한 년은 열등감에 미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고 있다고.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들 아까부터 계속 죄가 없다니 뭐가 잘못됐냐니 말았는데 어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가 보자고. 내가 너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말할 거야. 너희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떤 인간들인지 알리고 다닐 거라고. 어디 버틸 때까지 버텨봐라. 너희가 끝까지 버텨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손주를 낳는다고 해도 내가 그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이든 학교든 따라가서 다 밝힐 거라고.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금수만도 못한 것들인지 꼭 말해서 이 세상에 두 발 못 붙이고 살게 만들겠어.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너희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엄마 마음대로 해요. 엄마는 늙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죽은 언니나 끼고 돌고 살라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요. 여긴 나랑 이 사람이 사는 집이니 당장 나가라고요. 정훈씨 뭐해? 엄마 밖으로 쫓아내.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해버려.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선 상태에서 쫓겨났으니 기분 나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해줄 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둘째 딸아이를 제 마음속에서 지우고 첫째 나래를 대신해 두 금수만도 못한 것들에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사위가 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 사위가 제 딸과 결혼하기 위해 헤어진 여자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묻게 됐죠. 그리고 둘째 딸이 형부인 사람과 결혼했다는 법적인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대자보를 만들고 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녹음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제가 만든 대자보와 전단 그리고 마이크가 연결된 스피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사위가 일하는 직장 앞이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을 맞춰 나오는 사위의 회사 사람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에 식당으로 나가던 회사 사람들 모두 발걸음을 멈추거나 제가 나눠준 전단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5분 안 돼서 사위가 절 찾아왔어요. 저 장모님 미쳤어요? 아니, 누가 회사에서 잘리는 걸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떡하나?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이 세상에 너희가 한 짓들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지. 남의 직장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당장! 여기요, 이거 보세요. 이 회사 직원인 박정원 씨가 이젠 자기 장모였던 사람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돈 때문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차버리고 제 딸과 결혼해서는 그 동생과 불륜짓거리를 한 놈이고 제 딸이 죽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 동생과 결혼한 놈이 이놈입니다. 그 놈이 이젠 절 때리려고 해요. 자기네 사랑은 당당하다면서 무슨 죄를 지었냐는 놈이 제 입막음을 하려고 늙은 노인을 때린다고요. 이런 놈이 여러분들 옆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정상인처럼 여러분들과 섞여 지낸다고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정말 경찰 부릅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당황한 사위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런 각오도 안 하고 복수를 한다고 했겠습니까? 더한 각오도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될 순 없었어요. 경찰에게 잡히면 얼마 동안 붙잡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위와 둘째 딸에게 제 복수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는 없었죠. 저는 사위 회사에서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엔 둘째 딸아이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이었죠. 저는 사위의 회사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학원 앞 인도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건네고 대자보를 가리키며 마이크로 제 딸의 행동을 설명해 나갔죠. 그러자 딸 역시 사위가 했던 것 그대로 곧바로 뛰쳐나와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미쳤나봐.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따라오라고. 가긴 어딜 가? 네 학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 너한테 수업받는 학생, 학부모들 모두 이 사실을 알아야지.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알아야지. 너 내 딸이라고 안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네 언니한테 용서 빌지 않고 네 잘못된 선택 돌리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나도 넌 내 딸로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나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너희 쫓아다닐 거니까. 너희가 헤어져도 쫓아다녀서 너희 선택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어.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 없어. 너희에게 복수하는 인생만 있지. 엄만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내가 언니였다면 엄마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이해해 줬을 거잖아. 이해 안 해. 이해 못 한다고. 네가 한 짓 나래가 똑같이 했다면 나 그때도 지금처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차별 같은 헛소리 집어치워. 여러분, 이곳에 제 딸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을 가르친다는 선생이 누가 봐도 잘못된 짓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형부였던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자기 언니가 죽자 한 달 만에 가족들 몰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여자가 학생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상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 인간들이 헌법상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와 같이 섞여 사는 걸 두고 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 그렇게 못합니다. 둘 다 제 딸이지만 자기 가족을 속이고 기만한 제 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딸이 어떤 회방을 놓건 전체 할 일을 했어요. 그러자 결국 경찰을 불렀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경찰에 잡혀가든 더한 일을 겪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한 짓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다음번엔 훈방이 아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도 겁먹지 않고 또다시 마이크와 전단, 대자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사위의 회사 앞과 딸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쯤 되니 두 사람은 제가 쉽사리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사위는 휴가를 쓴 듯했고 딸은 학원을 그만뒀죠.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죠. 결국 경찰에 붙잡혀 제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두 사람의 추악한 짓을 알릴 순 없었고 처벌도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저는 두 사람의 한 짓을 알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둘째 딸이 먼 곳으로 학원을 옮겨도 끝까지 따라갔죠. 물론 두 사람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매번 경찰에 신고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덕분에 벌금은 물론이고 재판장까지 가서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제 지독한 집착과 노력이 빛을 보게 됐죠. 저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해. 나 그 사람이랑 이제 곧 끝낼 거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럼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거잖아. 원하는 게 이런 결말 아니었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두 사람이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평생 그날의 선택, 그날의 행동 후회하게 만드는 게 내가 바라는 바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진짜 헤어지든 간에 상관없어. 너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해지는 꼴 볼 수 없고 하늘에 있는 나래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헤어져도 쫓아다닐 거야. 너희가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쫓아가서 난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외칠 거라고.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자식? 그럼 넌 네 언니를 언니라고 생각했고 날 엄마라고 생각했니? 그래서 네 형부인 사람과 그런 짓을 벌인 거야? 그래놓고 뭐?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넌 네가 한 짓을 생각하고 말해. 오늘 네가 겪은 일,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딸은 울먹이며 제게 사위와 헤어질 거라고 말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저로 인해 헤어지게 됐고 서로 다른 곳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제가 쫓아다니며 시위를 하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요인 같았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전 여전히 두 사람을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제 몸이 두 개가 아니라 사위가 사는 지역과 둘째 딸이 사는 지역을 왔다 갔다 다니느라 이전보다 2배, 3배로 힘들긴 하지만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제 인생이 불쌍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으실 텐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을 잃고 둘째 딸마저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저에게는 마땅히 누릴 낙도 없네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고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줬음에도 견광부회라는 변명만 한 두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게 할 수는 없기도 하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두 사람이 한 짓에 대해서 말이죠. 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으니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름들은 실명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그 이름인 사람 중 부모와 연을 끊고 도망 다니듯 이사를 다니며 사는 사람은 없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전 정말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